네, 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뭔가 좀 안 맞나, 뭔가 좀 꼬이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 싶었더니만 그게 뭔지 하나씩 이제 악재가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죠. 물론 뭐 뉴욕 증시는 AI 모멘텀이 든든하게 좀 지켜주고는 있는데 근데 국내 증시는 진짜 파란불을 지금 며칠째 보는지 모르겠어요. 2024년 들어서 매일 파란불이니까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럴 때 어떤 쪽을 좀 찾아가야 될지. 그래도 악재를 이렇게 재료를 계속 정리하다 보니까 뭔가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거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따라가 보시죠. 자, 먼저 뉴욕으로 가보시죠. 뉴욕 증시에서 지난주까지 그리고 뭐 이번 주 오늘 하루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이 시가총액 자리를 바꾼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확실히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니까 AI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모멘텀이 얼마나 시장에서 원하고 있고 강력한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이슈였다고 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 애플이 못한 게 조금 더 컸다고 봅니다. 애플이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중국에서 할인 판매를 정말 이례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어 아이폰 디스카운트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뭐 보기 흔치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유가 앞에 또 나와 있습니다. 2024년 첫 번째 주에 아이폰 판매가 중국에서 30%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 물론 아이폰 걱정할 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지금 또 부진을 겪고 있는 두 번째 기업 테슬라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마 다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일 거예요. 베를린 공장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게 홍해의 리스크 때문인 거 다 알고 계시죠? 홍해가 좀 막히고 그 안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부품이 제때 가지를 않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테슬라가 2주 동안 베를린 공장 문을 닫게 됐고 주가가 역시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아니 뭐 감히 뭐 애플과 테슬라 걱정을 네가 하는 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제조업단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발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 부분 좀 심상치 않습니다. 초반에 봤을 때는 뭐 좀 이러다 말려나 했는데 후티 반군이 들어오고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미군과 영국군이 투입되고 최근에는 예멘 뭐 수도까지 타격을 하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배를 갖고 있는 주인이라면 웬만하면 그쪽으로 통행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의 상황인데 물론 제가 거기 가본 건 아니지만 지금 들어오는 뉴스만 놓고 보면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테슬라에게는 직접적으로 지금 공장 문을 닫게 하는 그런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타이밍에 묘하게 물가 리스크가 또 발생했습니다. 물론 CPI 올라가기는 했지만 시장은 크게 개의치 않았죠. 뭐 금리도 그대로 있었고요. 바로 3.9%대로 떨어졌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 이 해상우님이 덜컹거리는 이 타이밍에 CPI가 좀 올라오면서 앞으로 전망치를 봐도 뭐 올해 상반기에는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우세하지만 언젠가는 이게 덜컹거리면서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이런 두 가지 리스크들이 시장을 계속 억누르는 재료로 작용하고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따로따로 떼놓고 보면 뭐 홍해 뭐 이러다 말겠지 혹은 CPI 이게 뭐 당연히 뭐 계속 내려가지는 않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경기 둔화가 아니라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나 이런 생각까지 좀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상우님이 올라가는 건 물가를 건드릴 수 있는 재료고요. 물가가 만약에 급등하게 된다면 경기가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이게 계속 정체됐을 경우에 고금리와 고물가를 또 동시에 겪어야 되는 마치 작년 초와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더 앞으로 가면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우리가 가장 큰 리스크로 겪었던 게 해상우님 리스크에서 출발했거든요. 그게 혹시 재현되려나 하는 그런 포비아 같은 게 이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분기 실적 시즌도 약간 불안하잖아요. 금융주가 문을 열고 있는데 항공주도 그렇고 금융주도 불안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가중되다 보니까 시장에 계속 불확실성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둔화로만 가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침체로 갈까 봐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것 같고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더 AI가 부각되는 것 같기도 해요. AI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준다는 거잖아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동력도 줄일 수 있고 대신에 AI가 많은 일을 처리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굉장히 크게 리스크를 덜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내러티브가 딱 맞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좀 불안할 때 믿을 만한 모멘텀 하나 있으면 보통 그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AI와 간밤에는 또 반도체 쪽으로도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다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개입되어 있는 문제는 예측이 의미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희망을 갖고 있는 분야가 이 부분이죠. 미국 대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 코커스 공화당 첫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사실상 트럼프 대 바이든의 재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지율 격차 생각보다 무겁게 벌어졌고요. 지금 계속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지지도도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예멘 후티 반군과의 전선까지 확대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대만에서도 언제 중국이랑 부딪힐지 모르는데 후티 반군까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러면은 과연 그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물가 리스크가 다시 한번 또 불거질 수 있는 구간, 과연 올해 안에 그 리스크를 바이든 대통령이 지고 싶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확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는 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일단은 어쨌든 금리 인하가 오긴 올 거잖아라고 생각하면서 금리 인하 수혜주를 계속 떨어질 때마다 담아가고 그리고 또 반도체주 뭐 AI 이쪽에 반도체에 대해서도 뭐 경기 관련돼서 경기가 그렇게까지 침체는 안 가겠지 뭐 대선이 있는데 침체까지 가겠어라고 생각하면서 경기 관련주를 담아가는 목적들이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선택지로는 그래도 지금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확실한 것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AI 대표주들로 다시 이제 쏠림을 계속 우리가 노려야 되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이제는 뭐 금리에 대한 고민, 뭐 물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과연 잘 버텨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센서스를 내용을 가지고 여의도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만 얘기해봐도 사실 국내 증시가 왜 최근에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측이 좀 가능합니다. 제조업과 수출 중심 국가라는 거를 우리나라는 어떻게 뭐 탈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계속 이쪽에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 올라가고 해상운임 올라가면 애플과 테슬라가 갖고 있는 어쩌면 고질적인 단점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제조업이라는 거. 국내 증시도 어쨌든 제조업이 중심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리고 또 수출도 해상운임이 급등하면 이것도 좀 불안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국내 증시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첫 번째로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반도체, 삼성전자의 실적이 또 기름을 부었죠. 앞서 미국에서 말씀드린 반도체의 강세는 AI의 강세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은 메모리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별개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앞선 그 반도체는 AI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쪽이지만 이쪽은 사실상 경기와 관련된 사이클 관련주로 보는 게 현 시점에서는 맞다고 보고요. 물론 그 메모리 반도체도 좋아질 거죠. 올해 안에 좋아질 거지만 그래서 얼마나 좋아질 건데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계기가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었던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좋아지지는 않네? 생각보다 우리 올해 컨센서스를 좀 줄여야 될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약화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의 고질적 문제라고 한다면 중국 관련 리스크도 좀 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탈중국 많이 하고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쉽게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이 부진하면 신흥국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것까지 삼중고로 좀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치만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미국에서 단행이 된다면, 조금 더 빨리 나온다면 중국도 이제는 마음 놓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 달러와 위안화 가치가 평가 절상되고 절하되는 구간에 따라서 지금 중국이 좀 강력한 부양책을 밀어붙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주면 중국도 부양책 밀어붙이고 국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로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국내 증시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지를 가져가야 되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선택지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는 올 거고, 그게 이런 위기의 상황에 빠지면 더 빨리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금리 수혜주를 계속 담아가고, 그리고 또 경기도, 반도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아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나빠지는 건 아니잖아 하면서 요걸 담아가는 게 첫 번째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금리 인하 오는 과정에서 뭔가 삐그덕삐그덕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 좀 피해야 될 것 같은데 한다면, 보통 반도체가 딱 요 타이밍, 그러니까 좋아지긴 좋아질 건데 흑자 전환 정확히 언제 될 건데라고 고민할 때 약간 덜컹거린 박스권을 만들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좋았던 종목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방어적인 섹터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이런 종목들을 지금 실적 시즌만이라도 살짝 회피를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두 번째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굿뉴스를 기다리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배드뉴스만을 기다려왔잖아요.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근데 뭔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 들어서 뭔가 시장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뭔가 분명히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바뀌고 있는 포인트를 금리에 대해서 기대감이 우세했던 것보다 이제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굿뉴스가 굿뉴스, 배드뉴스가 그대로 배드뉴스가 되는 국면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로 결론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